오늘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태국에서 열린 한 상담 세션 기록에서 시작돼요. 아, 그 주재원 부인들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외국인이랑 결혼해서 수십 년을 해외에서 사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던진 질문이 정말 마음에 콕 박히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었죠? 저는 한국인인데 남편의 나라도 한국도 아닌 이 낯선 땅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딱 이 한 문장이었어요. 아, 정말 막막함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마치 공중에 붕 뜬 것 같다는 그 느낌? 음.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료가요, 단순한 심리 상담 기록은 아니에요. 네, 그게 아주 독특한 점이죠. 오히려 어떤 삶의 원리를 제시하는 철학적인 텍스트에 더 가깝달까? 그래서 좀 낯선 개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열린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정말 흥미로우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가 이분들의 상황을 그냥 개인의 선택이나 적응 실패 문제로 보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보나요? 인생에는 에너지를 막 흡수하면서 배우는 성장의 단계가 있고, 그게 끝나면 이제 내가 속한 사회를 위해 뭔가를 하는 공헌의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아, 바로 그 전환점에서 길을 잃은 상태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이 성장과 공헌이라는 두 단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분들이 처한 상황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네, 좋죠. 태국에서 상담에 참여한 분들이 보니까 일본, 프랑스, 미국 이런 외국인 남편이랑 결혼해서 무려 20년 이상을 거기서 사셨다는 거예요. 와, 20년이면 정말 긴 세월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노후를 남편의 나라에서 보내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래도 문화도 다르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지우기는 힘드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막상 수십 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가려니 이미 삶의 기반은 다 해외에 있고 친구나 가족 관계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적응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 정말 진퇴양난이네요. 이쪽도 저쪽도 갈 곳이 없는. 그래서 결국 이혼이나 별거를 하고 그냥 정차 없이 태국에 남고 싶어 하는데 막상 남아서 뭘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이나 목표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음, 자료에 나온 그 말, 공중에 붕 떠서 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말이 정말 이분들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슴이 좀 답답해지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이런 경우 그냥 향수병이구나, 혹은 현지 적응에 실패했네 하고 쉽게 단정해버리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자료는 진단을 완전히 다르게 내려요.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이 실패한 게 아니면요? 한국인이 해외에 나갔을 때 겪게 되는 어떤 자연스러운 과정의 한 지점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겪는 필연적인 방황이라는 거예요. 필연적인 방황이라. 오, 이거 흥미로운데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적응력 빠르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떨어뜨려 놔도 살아남는다고들 하죠. 근데 이 자료는 그 빠른 적응력, 그 너머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자리를 잡는 데까지는 어떻게든 성공했는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비전이나 철학이 없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생존과 성공이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뒤 찾아오는 그 공허함. 그래서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하지? 이 질문에 답을 못 찾는 상태. 이 자료는 그 원인을 파고들면서 아주 독특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 해법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성장과 공헌, 이 두 단계에 담겨 있겠군요. 네, 그럼 먼저 성장의 시기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뭐 해외 나가서 언어 배우고 문화 익히고 자리 잡는 그 모든 과정이 이 단계에 해당되는 거겠죠? 네. 자료에서 비유를 참 재밌게 들었는데 마치 그 나라와 사회가 우리 한 사람을 이렇게 품어서 키워주는 것과 같다고 설명을 해요. 사회가 나를 키워준다. 네. 우리가 그 사회의 법이나 시스템, 문화 속에서 보호받고 기회를 얻으면서 성장하는 동안 사실은 그 사회 전체로부터 엄청난 에너지를 받고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뒷바라지를 받으면서 크는 아이처럼요. 와, 그거 인상적인 비유네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잖아요. 성장이 끝났다면 이제는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할 때가 온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사적인 삶에서 공적인 삶으로의 전환, 즉 공헌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는 아주 독특한, 어쩌면 좀 논쟁적일 수도 있는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개념을 끌어옵니다. 어떤 개념인데요? 바로 홍익인간과 천손사상이에요. 네, 홍익인간이요. 아니, 갑자기요.
그 단군 신화에나 나올 법한 개념을 21세기 해외 교민의 삶에 직접 연결한다고요? 네, 저도 처음엔 좀 놀랐는데 이 자료의 주장은 아주 확고해요. 와, 이건 정말 대담한 해석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 자료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인은 유전자 레벨에서부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사명이 각인된 민족이고 하늘이 특별히 돌보는 천손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다른 민족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삶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봐요. 즉, 나 개인의 성장과 안위만 추구하는 사적인 삶에 머물러 있으면 내면의 힘과 지혜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나를 키워준 사회를 위해 이롭게 살아야 한다. 이 공적인 사명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잠재력이 폭발하고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군요. 네. 반대로 에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 하늘의 기운을 못 받아서 힘을 잃게 된다고까지 말해요. 물론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럼요. 하지만 하나의 철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개인의 성장을 넘어선 더 큰 목적을 찾지 못하면 방황하게 된다는 심리적인 현상을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과 연결해서 설명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나를 키워준 사회를 위해 산다는 게 자칫하면 개인의 행복이나 자유를 억압하는 논리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적인 삶이라는 게 꼭 뭐 정치인이 되거나 거창한 사회운동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핵심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아, 예를 들어 태국에 사는 주부라면 뭐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한국 문화를 긍정적으로 알리거나 현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공적인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 삶의 방향이 나에서 우리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군요. 방향성의 전환. 그렇다면 그 전환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말 극명하게 갈리겠네요. 네,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하는데요? 만약 성장을 마친 뒤에 이제 여기서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성공했으니 이 돈 가지고 한국 돌아가서 편하게 잘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를 키워줬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운명에 처한다고 말해요. 잠깐만요.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요? 아니, 그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해외에서 고생해서 번 돈으로 고국에 돌아와서 여생을 보내는 게 왜 잘못된 거죠? 이게 상식적인 생각 아닌가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그게 당연한 목표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자유는 여기서 자연의 이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자연의 이치요? 네, 나를 키워준 사회에 대한 감사나 보답 없이 오직 사적인 이익만을 위해 떠나는 건 마치 부모에게 모든 걸 받은 뒤에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도 처음에는 돈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만 결국 그 돈을 노리는 사기꾼이나 주변 사람들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되는 게 정해진 수순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와, 자연의 이치라니. 이건 거의 무슨 우주적인 법칙이나 카르마처럼 들리는데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 자료의 관점은 철저하게 관계와 균형에 맞춰져 있어요. 한 사회로부터 에너지를 받기만 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그 불균형이 결국 자신에게 불행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은 단 하나. 내가 뿌리 내린 바로 그곳에서 빛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아주 아름다운 별이라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별의 비유요? 네, 한국인이 태국에 가서 그 사회를 위해 이로운 삶을 살면 태국의 별이 되고 미국에 가서 빛나는 삶을 살면 미국의 별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서 별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다른 빛을 반사만 하는 존재는 그냥 돌덩어리, 행성에 불과하다고 해요. 행성이요? 하지만 내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밝혀주고 희망을 주고 도움을 주는 빛이 될 때 비로소 행성이 아닌 스스로 빛나는 항성, 즉 별이 된다는 거죠. 내 삶이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될 때 나 자신이 별이 된다. 와, 정말 멋진 비유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태국의 별이 된다는 건 꼭 뭐 유명해지거나 큰 성공을 거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 물론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내가 속한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빛을 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장사해서 좋은 물건을 파는 상인,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 이웃을 돕는 평범한 주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50만 해외 동포들은 모두 잠재적인 별들이고 대한민국은 그 별들의 본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설명도 이어지겠군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별들이 길을 잃거나 지혜가 필요할 때 연결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중심지, 즉 본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퍼져나간 우리 국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별처럼 빛날 때 그 빛들이 모여 본부인 대한민국의 국격 또한 저절로 높아진다는 논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프레임워크 자체는 굉장히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시죠? 이렇게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왜 태국의 주재환 부인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전혀 모르고 길을 잃게 된 걸까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에서 가장 신랄한 비판이 쏟아지는 부분입니다. 원인은 약 20년, 30년 전 해외로 대거 진출했던 종교 및 영성단체 지도자들의 역할부재에 있다고 지적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스님이나 목사님 같은 분들 말인가요? 네, 스님, 목사, 심지어 스스로를 도사라고 칭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영적 지도자들이 해외로 나갔죠. 그리고 현지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교민들을 모아서 각자의 조직, 즉 절이나 교회, 수련단체 같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 자료에서는 이걸 원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원력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다고 해요. 원력이라면 예를 들어 예언을 하거나 병을 고쳐주거나 아니면 카리스마 있는 설교를 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겠군요. 그렇죠. 그런 뜻밖의 능력으로 교민 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갔다는 거고요. 그런데요. 결정적인 실패가 바로 그 다음 단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을 조직으로 모으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그들에게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성장을 마친 교민들이 어떻게 그 사회에 공헌하고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진리의 교육이 완전히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냥 예수 믿으세요, 부처님께 절하세요 같은 종교적인 의례만 반복했을 뿐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지는 못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성장 다음 단계인 공헌으로 나아갈 다리를 놓아주지 못한 거네요. 그 결과가 아주 비참했다고 자료는 지적해요. 교민들은 빛나는 별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료의 거친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냄새나는 시커먼 별, 즉 똥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똥별이요? 와, 표현이 정말 신랄하네요. 네. 단순히 길을 잃은 수준을 넘어서 주변에 해를 끼치고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비판하는 거네요. 네. 교민사회 안에서 막 파벌 만들고 서로 시기하고 분열하는 모습들, 현지 사회에 녹아들지 못하고 한국인들끼리만 어울리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결국 대한민국 전체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는 거죠. 제대로 된 정신적, 철학적 리더십의 부재가 지금 우리 교민사회가 겪는 방황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런 아주 통렬한 진단이네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해외 교민 한 사람의 정체성 고민이라는 아주 개인적인 문제에서 출발해서 성장과 공헌이라는 삶의 보편적인 법칙, 그리고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사명까지 연결되는 정말 거대한 그림을 본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발딛고 선 바로 그곳을 위해 빛나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 나 자신과 조국 대한민국을 함께 빛나게 하는 길이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인상 깊네요. 그래서 자료는 이제 특정 종교나 조직의 이름에 얽매일 때가 아니라고 강조해요. 중요한 건 그곳이 어디든 이러한 바른 가르침을 주는 곳을 스스로 분별해서 찾아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정말 희망적인 개념 하나를 더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데 이 부분도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바로 정도령이라는 개념입니다. 정도령이요. 네. 보통 정도령이라고 하면 세상을 구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한 명의 위대한 구세주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슈퍼히어로 같은. 근데 이 자료는 그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합니다. 인류가 기다리는 정도령은 한 명의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정도를 가는 사람들,
즉,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로 다른 이들을 이끌어주는 리더들의 그룹,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말해요. 아, 그러니까 한 명의 거대한 별이 나타나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네, 정도령이라는 리더 그룹이 나타나서 잠재력을 가진 수많은 작은 별들, 즉 평범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낼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작은 별들의 빛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인류 전체와 세상을 밝힌다는 것이 이 자료가 제시하는 미래의 모습인 거죠. 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무언가를 배우고 흡수하며 자신을 채우는 성장의 단계에 있나요?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주변에 기여하는 공헌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속한 가정, 직장,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빛나는 별이 된다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